건강하게 지내.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온 아내는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정우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회사 로비 유리병 너머로 사원증을 목에 건 정장 차림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1시간 전 이혼 도장을 함께 찍은 전처였습니다. 수아는 정우를 보고도 짧은 눈인사만 건넨 채 동료들과 셔틀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처,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았던 그 여자의 비밀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서 수아가 이혼 신고서를 꺼내 담당 공무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동안 수아는 미동도 없이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얼굴, 입술 한 번 떨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수아의 반걸음 뒤에 서서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접수 확인증을 내밀자 수아가 두 손으로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아가 정우를 돌아보지 않고 민원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정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구청 현관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아가 도로변에 서서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수아가 정우를 잠깐 보며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 서자 수아가 뒷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기 직전 정우는 뒷좌석 창 너머로 정면을 응시하는 수아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같은 옆모습으로 웃던 수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수아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지금 수아의 입꼬리는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택시가 차 흐름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테헤란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의 설계사무소는 SJ바이오 본사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출퇴근길에 SJ바이오 건물을 마주치는 건 매일의 일이었지만 정우는 아버지와 의절한 뒤 5년 동안 그 건물을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텅 빈 상태에서 정우의 시선이 SJ바이오 로비 유리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에 사원증을 건 정장 차림의 여자가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정우의 발이 보도블록 위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수아는 로비 밖으로 나오다 유리문 너머로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셔틀버스에 올랐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정우는 빈 로비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전에 이혼 신고서를 함께 낸 전처가 자신이 의절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무소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SJ바이오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신약개발팀 연구원 소개 페이지에 수아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입사일을 확인하니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입사가 3개월 전이면 채용 준비 기간까지
역산하면 별거 초기부터 이미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우는 별거 기간 동안 수아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정우의 머릿속에 결혼 초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의절하고 대학 동기 민혁과 함께 작은 설계사무소를 차렸던 날, 수아가 사무소 현판을 달면서 웃었습니다. 수아는 약학대 대학원을 마치고 작은 제약회사에 취직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어머니 윤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식사 자리에서 윤 여사가 수아의 고아원 출신 배경을 알게 된 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참 마음이 착해서.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호한 그 한마디를 정우는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 6개월 차부터 윤 여사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주 호텔 식사 자리를 만들어 수아의 말투, 옷차림,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중소제약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꼴이 보기 좋으냐? 그만둬.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오래 준비해온 일입니다. 윤 여사는 그날 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내가 시어머니 말을 대놓고 무시하더라. 정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의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분명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 중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에게 그 중립은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이었고 윤 여사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허락된 것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수아가 연구하던 신약 후보 물질이 학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바깥에서 이름을 날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아는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윤 여사가 정우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를 다시 만나라.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수아가 연구하던 신약 프로젝트가 회사의 자금난으로 중단됐습니다. 결혼도 일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직후 수아는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강도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강 교수는 수아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 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강 교수가 업계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SJ바이오가 수아의 전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전 남편 아버지의 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해졌지만 연구자로서 그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윤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가 맞선을 볼 거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현관에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망가지고 싶지 않아. 정우가 뒤늦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맞선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하나에 확인도 안 하고 떠나는 여자가 무슨 진심이 있겠느냐. 정우는 수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아는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습니다. 정우는 수아의 새 번호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게 수아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되고 수아는 강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SJ바이오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2차례 면접을 거쳐
약 2달 만에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서진호 회장은 인사팀의 최종 보고에서 수아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전 며느리라는 걸 알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 기준에 맞으면 진행해. 윤 여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반드시 막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입사 후 3개월간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우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혼 협의는 수아 측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습니다. 빚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까. 정우는 수아의 단호함에 반론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카페에서 휴대폰 화면을 끈 정우가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별거 초기부터 이직을 준비한 것,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은 것, 이혼 직후 회사 로비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걸음걸이가 하나의 메시지처럼 정우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잃어버린 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지킬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SJ바이오 앞에서 수아를 봤어. 뭐? 거기서? 민혁은 정우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혁이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 일에 집중해. 정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아의 사원증과 정장 차림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혁이 잠시 수아와 정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내던 날 아버지 회사 로비에서 전철을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다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서로를 지키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가장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일어섰고 정우는 뒤늦게나마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찾아낸 건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옆에 있어주는 것.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몰랐던 그 단순한 것들이 한번 잃어본 뒤에야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룹 상속 구조가 복잡해진다. 정리해. 20년 전 시아버지도 아닌 시숙이 만삭의 여자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거부했고 그날로 본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차단된 뒤였습니다. 20년 후 재벌 회장이 된 남편은 전처의 묘비 앞에서 빗물에 드러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의 편지, 갓난아이 사진, 그리고 출생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하진이에요. 이 아이만은 당신 곁에 보내고 싶었어요.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는 남자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걸고 숨겨진 딸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20년간 이 비밀을 묻어둔 자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강태주는 비서실에 기념식 리허설 참석을 통보해놓고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정만호의 동행을 거부한 채 직접 차를 몰고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묘지에 차를 세운 태주는
트렁크에서 하얀 국화한 다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묘지 안쪽 언덕배기 단풍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들이우는 자리에 윤서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아, 왔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묘비 주변에 자란 잡초를 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걷어내고 묘비 아래쪽 흙을 다듬던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묘비 오른쪽 하단의 땅이 평소와 달리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매주 이 묘소를 돌봐온 미숙이 허리 수술을 받고 6주 넘게 묘지를 찾지 못한 사이 가을 폭우가 연이어 내리면서 묘비 주변 흙이 쓸려 내린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패인 땅을 들여다보다가 흙 속에서 무언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중으로 밀봉한 방수 봉투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흙을 털어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4장짜리 편지 한 통,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아이의 발도장이 찍힌 출생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의 필체였습니다. 태준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태준의 눈이 편지 위를 미끄러지듯 훑어 내려갔습니다. 서영은 임신 8개월째였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태준이 두바이에 석 달째 머물고 있을 때 서영은 본가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입덕과 배의 변화를 태식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형님이 저를 불러 앉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룹 상속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정리하라고. 저는 거부했어요. 태준의 손가락이 편지를 쥔 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영은 본가에서 쫓겨났다고 썼습니다. 태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태식이 해외 연락처를 막고 서영의 전화번호까지 차단시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태식의 편에 섰습니다. 갈 곳을 잃은 서영은 대학 시절 절친 박미숙에게 도움을 청해 인천 남동구의 미숙 자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자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하진이에요. 이 아이만은 당신 곁에 보내고 싶었어요. 태준은 묘비를 양손으로 붙잡고 이마를 대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서영이 단순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시 태식이 장례 절차를 전부 맡아서 처리했고 사망 원인도 신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입관이 끝난 뒤였습니다. 태식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언론에 알려지면 그룹에 좋지 않다고 재촉해서 장례를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묘비를 붙잡은 채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운그룹 본사 46층 전략기획실에서는 강현우가 차기 회장 승계 로드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한소라가 태준과 재혼할 때 6살이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태준의 법적 아들이 되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성운그룹에 입사한 뒤 전략기획실 이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사 15명 중 8명의 지지를 확보해 내년 정기주총에서 공식 승계를 확정짓기 직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현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또 그 묘지에 가셨어. 기념식 리허설에도 안 나타나셨고 소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볼펜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가시잖아요, 어머니. 올해는 좀 달라. 보통 1시간이면 돌아오시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현우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태주는 성북동 자택 3층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서재 금고에서 서영과의 결혼 시절 앨범을 꺼내 첫째 딸 수빈을 임신했을 때의 사진과 편지 속 흑백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이목구비가 수빈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빈이 5살 때 소아백 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서영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일에 매달릴수록 서영에게서 멀어졌고 멀어질수록 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태주는 앨범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태주는 정만호를 서재로 불러 문을 잠갔습니다. 편지와 사진, 출생 확인서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만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서재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은 정만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만호 씨, 서영이 친구 박미숙.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줘. 태준이 정만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라한테도 현우한테도 특히 형한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정만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정만호는 성운가 창고에서 서영의 장례식 당시 부의금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봉투 뒷면에 적힌 이름 중 박미숙과 인천 거주 주소를 확인했지만 20년 전 주소라 유효할 리 없었습니다. 정만호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인천 소재 박미숙 사업체를 검색했습니다. 남동구 구월동에서 미소플라워라는 꽃집의 대표가 박미숙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국세청 사업자 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만호는 직접 꽃집 인근을 돌아보고 미숙이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꽃집을 하고 계십니다. 태준은 즉시 차를 몰고 가려다가 운전대 위에 올린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살아있으면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태준은 차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소라는 결혼 초기부터 사적으로 고용해온 흥신소 대표 유병철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주말 내내 서재에 틀어박힌 것, 정만호와 문을 잠그고 나누는 대화. 소라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 대표, 우리 남편 최근 동선 좀 봐줘요. 유병철의 보고는 빨랐습니다. 태준이 묘지에서 땅을 파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관리인의 진술과 함께 무언가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소라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재혼할 때 태식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에 관한 복잡한 사정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래야 현우가 유일한 후계자로 안전하다. 소라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우가 양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이사회와 시장이 후계 구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라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영 승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식 당일 태주는 수천 명의 임직원과 내빈 앞에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념사를 읽어 내려가던 태준이 중간에서 말을 잃고 멈췄습니다. 정막이 대회의장을 감쌌습니다. 태준은 원고에서 눈을 떼고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성운그룹의 다음 35년은 진실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임직원들은 경영 투명성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만이 그 문장의 진짜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장에서 태식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서영이 20주기도 지났는데 이제 좀 놓아줘라. 태식이 한쪽 잔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형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잔만 받아들었습니다. 태식은 동생의 눈빛 속에 서린 차가운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그날 밤 태주는 정만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간다. 평범한 옷 준비해둬.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작은 상가 골목에 섰습니다. 미소 플라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카운터 뒤편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60대 여성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엎드려 울던 젊은 여자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태준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꽃줄기를 다듬던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화병 하나가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깨졌습니다. 미숙은 깨진 화병도 주워 담지 못한 채 가게 뒤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왜?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주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편지 위에 필체에 닿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태준을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좌탁과 방석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보리차를 따르는 손이 컵 밖으로 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컵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편지에 쓰여 있는 게 전부 사실입니까? 미숙은 보리차 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4년 1월이었어요. 한밤중에 현관벨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서영이가 서 있었어요.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치고 배는 이만큼 나와 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고 미숙이 자기 배 앞에 손으로 둥근 모양을 그렸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제발 며칠만 재워달라고. 서영이가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태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김도연 선생한테 왕진을 부탁했어요. 김 선생이 서영이를 보더니 바로 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혈압도 높고 부종도 심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왜 입원을 안 시켰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영이가 안 간다고 했어요. 큰 병원에 가면 태식 씨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결국 김도연 선생 병원에서 몰래 경과를 보면서 출산을 준비했어요.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보리차 컵 위로 시선을 떨군 채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출산 당일에 진통이 일찍 왔어요. 김 선생이 수술을 해서 아이는 무사히 나왔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김 선생이 바로 119에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때 남자 2명이 병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태준이 두 주먹을 무릎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태식 씨요. 미숙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선을 뽑고 김 선생을 의자에 밀어 앉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이 병원에 온 적 없는 거다. 구급차 부르면 의사 면허를 날려버리겠다고.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는 당황했어요. 애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일단 병원 밖에 알리지 말라고만 반복했어요. 서영이를 죽이러 온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러 온 거였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서영이 피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40분이 넘도록 구급차를 못 불렀으니까. 김 선생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미숙이 앞치마 끝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영이가 새벽녘에 갓난아이 손을 잡은 채로 내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뒷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가 마지막에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아이 이름은 하진이고 반드시 당신한테 돌려보내 달라는 거. 편지는 자기가 묻히는 곳에 함께 묻어달라는 거. 그리고 만약 당신한테 돌려보낼 수 없으면 내가 직접 키워달라는 거. 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태준이 젖은 눈으로 미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영이 장례 끝나고 태식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현금 1억이 든 봉투를 내밀면서 아이 얘기를 입 밖에 꺼내면 나랑 내 가족, 출산 도운 의사까지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돈은 안 받았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하진이를 내 친딸로 호적에 올리고 인천 안에서 다른 데로 이사해서 흔적을 지웠어요. 편지는 서영이 유언대로 묘비가 세워진 뒤에 방수봉투에 밀봉해서 묘비 옆 땅에 직접 묻었고요.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낸 태준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미숙이 손을 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하진이는 나를 친엄마로 알고 22년을 살아왔어요. 올해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하면 의대 편입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출생 비밀이 터지면 그 아이 인생이 무너져요. 미숙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금 가정이 하진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인분은? 아들은? 재벌가에서 갑자기 숨겨진 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태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나게 해달라는 건 적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미숙은 오랫동안 태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서랍을 열고 두꺼운 앨범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앨범의 첫 장을 펼치자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에 미역국과 수수팥떡을 차려놓고 미숙이 하진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과학대회 상장을 들고 웃는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앨범을 넘기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흥신소 대표 유병철이 소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꽃집에 다녀오셨습니다. 꽃집 주인 이름은 박미숙, 60세, 성인 딸 한 명과 함께 살고 있고요. 소라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이 몇 살이래요? 22살입니다.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서영이 세상을 떠난 시점과 22살이라는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라는 곧바로 현우를 성북동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소라가 문을 닫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우야, 만약에 돌아가신 전 부인의 친자가 있고 아버지가 인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대답해. 소라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친자가 인지되면 상속 1순위에 해당되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양자니까. 현우의 말이 멈췄습니다. 소라가 현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양자인 네가 혈연 친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어. 이사회에서든 시장에서든 피가 섞인 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양자가 회장이 될 자격이 있냐고 물을 거 아니야. 현우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공포가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자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확인도 안 된 일에 먼저 움직이면 오히려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먼저 아버지 동태를 파악할게요. 현우는 방을 나서자마자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자의 상속 지위가 친자인지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태주는 미숙에게서 하진의 대학과 전공,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알아냈습니다. 꽃집을 나서며 미숙에게 절대 먼저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정만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호 씨, 내일 인하대학교에 가야 해. 다음 날 오후 태주는 모자를 눌러쓰고 인하대 정문 근처 카페에 앉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화학과 4학년 수업 시간표를 확인한 뒤 화학관 출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3시 화학관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태준의 커피잔이 접시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영과 닮은 이목구비, 긴 머리를 높이 묶은 스타일, 친구와 대화하며 소리내어 웃는 모습까지. 태주는 카페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정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 씨, 서영이랑 너무 닮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성운그룹 본사 고문실에서 태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라였습니다. 태준이 인천에서 서영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22살 딸이 있어요. 태식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확신했던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끊자마자 법률 고문 장세규에게 연락했습니다. 세규야,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 지금 당장 만나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서재에서 하진과의 만남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때 정만호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본사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윤정호라는 사람이 회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호? 서영이 친오빠?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이름이었습니다. 정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술 냄새가 나고 경비가 막으니까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만호가 먼저 내려가 정호를 1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다, 태준 씨. 정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에서 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윤서영의 유일한 혈육이야. 당신이 친자 인지를 하겠다고? 나한테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해 제기할 권리가 있어. 정호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세광 로고가 박힌 서류였습니다. 정호는 서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친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친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어. 재벌 회장이 사생아를 데려오려 한다.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태주는 정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혈연의 정을 내세우는 입에서는 금전적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태주는 이 서류를 정호 혼자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형님 앉으시죠. 이야기합시다. 태준이 의자를 권했지만 정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할 거 없어. 기자회견 날짜 잡히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정호가 회의실을 나간 뒤 태주는 정만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만호 씨, 저 서류 법무법인 세광이지? 네, 장세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태준의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었습니다. 장세규는 형 태식의 30년 지기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태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정호는 동남아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국내로 돌아와 도박과 사채에 빠져 빚이 7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태식이 장세규를 시켜 정호를 찾아냈고 빚 중 5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나머지 2억은 일이 끝나면 정리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포섭한 것이었습니다. 정호의 소란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주요 경제지 온라인판에 기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숨겨진 사생아 논란. 인천 거주 22세 여성. 기사에는 인천 남동구 거주, 화학과 제약, 양모와 함께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기사를 쓴 기자 2명의 이력을 추적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장세규 법무법인과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만호가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사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장세규 변호사가 자기 쪽 기자들한테 정보를 넘긴 겁니다. 태준이 책상 위에 신문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가가 장중에 3% 떨어졌습니다. 소라는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현우야, 지금 움직여야 해. 주가가 빠지고 있어. 이사회에서 아버지한테 입장을 밝히게 해야 해. 현우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과 양자라는 자신의 취약점이 공론화될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결국 현우는 사회이사 3명에게 연락하여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안건으로 한 임시 이사회 소집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임시 이사회 자리에서 태식 쪽 사회이사 2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경영에 집중하실 수 있으십니까? 회장직 신임 투표를 제안합니다. 회의실 안에 찬바람이 도는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사와 경영은 별개입니다. 분리해 주십시오. 이사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신임 투표는 다음 이사회로 연기되었지만 태준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정만호와 함께 태식의 20년 전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만호가 인천 남동구 구청에서 서영이 출산한 산부인과의 폐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김도연 여성의원이 서영 사모님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석 달 만에? 태식 고모님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만호가 별도로 고용한 조사업체를 통해 김도연의 현재 소재를 알아냈습니다. 충남 서산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촉탁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직접 서산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태준의 얼굴을 본 김도연이 진료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준이 복도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은 문고리를 쥔 채 떨리는 눈으로 복도 양쪽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태준을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영 씨 수술이 끝나고 출혈이 시작됐을 때 제가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는데 남자 2명이 들이닥쳤어요. 전화선을 뽑고 저를 의자에 밀어 앉히더니 이 여자가 이 병원에 온 적 없는 거다. 구급차 부르면 면허를 날려버리겠다고.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 목적은 서영 씨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근데 40분이 넘게 구급차를 못 불렀으니까 그 40분 동안 큰 병원으로 옮겼으면 서영 씨는 살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법정에라도 서겠습니다. 태주는 김도연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인하대학교 도서관에서 하진은 의대 편입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야, 이거 봐. 성운그룹 회장 사생아 기사래. 하진은 무심히 화면을 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인천 남동구 거주, 22세, 화학과 제약, 양모와 함께 생활. 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진은 가방도 챙기지 않고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기사 나왔어. 성운그룹 회장 사생아. 인천 남동구 22세 화학과. 이거 나야? 미숙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하진아, 일단 집으로 와. 엄마가 다 설명할게.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떨림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꽃집 문에 임시 휴업 안내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와 하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거실 찬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하진 앞에 놓았습니다. 서영의 대학 졸업사진, 태준과의 결혼사진, 하진의 발도장, 서영이 하진에게 남긴 짧은 편지. 하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숨겨온 게 있어. 하진은 상자 안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결혼사진 속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울에서 매일 보던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하진이 상자를 밀쳐냈습니다. 사진과 편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진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양주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미숙에게서 들은 묘소 위치를 더듬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영, 1972에서 2004,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하진이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글자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진의 무릎이 꺾이며 묘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를 낳고 죽은 사람이 이 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진은 묘비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만호의 보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태준이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우는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진아.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진이 두 팔로 태준을 밀쳤습니다. 태준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하진의 목소리가 묘지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준은 밀려난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몰랐다. 아빠는 정말 몰랐어.
묘지 너머 도로변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안에서 유병철이 파견한 촬영 요원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소라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스마트폰 화면 속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은 젊은 여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태준, 두 사람 사이로 흩날리는 낙엽. 소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개인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태준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할 말이 있어. 태준이 의자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소라 뒤에 양복 차림의 변호사 셋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올 일이야? 소라가 서재 책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강씨 가족으로 들이는 순간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동시에 들어갈 거야.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검토까지 다 끝났어.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라, 이건 내 딸 이야기야. 20년 동안 아버지가 없었던 아이 이야기라고. 나도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현우도 20년 동안 당신 아들로 살았고 그 2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가 변호사들을 이끌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식은 장세규를 시켜 가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습니다. 윤정호를 신청인으로 내세워 하진이 22년간 박미숙의 딸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으니 갑작스러운 인지가 하진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세규를 통해 경제지에 강태준 회장 건강 이상설까지 흘렸습니다. 주가가 다시 흔들렸고 이사회 안에서 동요가 퍼져나갔습니다. 태준은 정만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만호 씨, 김도현 선생 증언 녹취록, 미숙 씨 호적 변경 시점, 정호 씨 채무 내역이랑 태식이 쪽에서 5억 원 송금한 기록 전부 정리해줘. 정만호가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이 있어도 하진이는 지킨다. 태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책상 모서리를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지며 서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만호가 달려와 태준을 부축했지만 태준의 얼굴이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119에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마친 담당 의사가 정만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번지기 시작한 상태이고 바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5년 안에 호전될 가능성이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치료를 안 하시면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만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태준이 정만호를 불렀습니다. 만호 씨, 가족한테는 말하지 마. 소라한테도 현우한테도. 회장님, 이건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수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퇴원시켜줘. 정만호는 담당이와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수술을 2주 뒤로 잡는 조건으로 퇴원을 관철시켰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서 현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현우의 눈이 태준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소화기 쪽 염증이 나왔어. 별거 아니야. 태준이 현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퇴원 사흘 뒤
성북동 저택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성웅그룹 사회이사인 오재윤 변호사였습니다. 오재윤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정만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오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난 이사회에서 해임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태준이 오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도와주려는 겁니까? 오재윤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하진이라는 학생 이야기를 듣고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한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아버지한테는 아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재윤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진 씨의 친자인지 청구와 태식 고문에 대한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거의 무보수로 하겠습니다. 태준은 오재윤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변호사. 태준은 오재윤의 합류로 법적 기반을 확보한 뒤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하진이가 그날 이후로 집에 안 돌아와요. 전화도 안 받고. 정만호가 조사업체를 통해 하진의 행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진은 양주시 묘지 인근의 작은 민박집에 혼자 묵으며 하루에 한 번씩 서영의 묘소를 찾아가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양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박집 앞에서 하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가가서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하진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근처 분식집으로 하진을 데려갔습니다. 떡볶이와 순대가 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 진짜예요? 태준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편지 원본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진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영이 하진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는 구절에서 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준에게 돌려보내고 싶다는 마지막 문장에서 하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진이 편지를 내려놓았을 때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몰랐었는지 둘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떡볶이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야기는 더 듣고 싶어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재윤은 태식 쪽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정우가 태식에게서 5억 원을 받은 은행 송금 기록, 미숙의 호적 변경 시점과 인천 내 이사 시점이 태식의 협박 시점과 일치하는 정황, 그리고 하진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반론까지 세 가지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며 친자인지는 별도 소송으로 다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법원은 소송에서 공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소식을 들은 태식이 장세규에게 전화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여론전이다. 그리고 소라한테 연락해. 태준이 쓰러진 거 큰 병일 수 있어. 경영 공백이 생기기 전에 현우를 대표이사로 올려야 해. 소라는 태식의 전화를 받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소라는 전화를 끊고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운복지재단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핑계로 인하대 인근 카페에서 하진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하진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재단 관계자의 호의로 받아들이고 의대 편입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태주는 하진의 동의를 받아 매주 토요일 오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태주는 서영과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났어. 첫 데이트가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우유를 사갔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이게 더 좋다고 했어. 하진은 입을 다물고 듣기만 했습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태준이 기억하는 서영의 모습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의 윤곽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엄마한테 돌아갔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키워준 건 윤서영 씨 부탁이기도 했지만 엄마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한테 고마운 마음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태준은 하진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소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진아, 아빠가 법적으로 너를 내 딸로 인지하고 싶어. 내 동의가 필요해. 하진은 하루를 고민한 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어요. 근데 강 씨 재산이나 경영권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건 확실히 해주세요. 오재윤은 이 의사를 소송 서류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소송 접수와 같은 날 태준은 성운그룹 홍보팀을 통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 아내 윤서영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 달 전에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를 법적으로 제 딸로 인지하고자 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진 씨가 향후 경영 승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이번 인지는 경영과 무관합니다. 현우는 사무실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자인 자신의 위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태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주 연기했던 수술을 위해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태준이 옆에 앉아있는 정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만호 씨,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하진이를 부탁해. 정만호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태준은 서영의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 위에서 태준은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7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 외과의가 대기실로 나와 정만호 앞에 섰습니다. 종양 제거는 잘 됐습니다. 다만 주변 조직 3군데에서 번진 흔적이 확인돼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정만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병실 문을 가장 먼저 연 사람은 하진이었습니다. 한 손에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에요. 태준이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진 채 힘겹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하진아. 하진은 보온통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2주간의 회복 기간 동안 하진은 매일 오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태준이 기억하는 서영의 웃는 모습, 요리할 때 버릇, 노래를 흥얼거리던 습관. 며칠이 지나자 하진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기화학 수업 시험이 매번 어려운데 교수님이 시험 범위를 안 알려줘요. 반 전체가 울상이에요. 태준이 링거줄에 연결된 손을 들어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 태준의 손이 닿도록 해주었습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손님이 책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가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표지 색깔만 말해요. 초록색 책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찾아요. 하진이 웃으며 말할 때 태준은 딸이 살아온 22년의 일상을 한 조각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퇴원 한 달 뒤 법원에서 친자인지 판결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재윤이 법원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 서영의 편지, 출생 확인서, 미숙의 법정 증언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강태준과 피청구인 윤하진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인지합니다. 법원 건물을 나선 태준이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아,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네가 편한 대로 해. 하진이 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윤하진이라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거니까 그대로 쓸게요. 근데 아빠 딸인 건 맞아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하진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두 글자의 태준은 법원 계단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뒤편 나무 아래에서 지켜보던 미숙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준은 하진에게 의대 편입 등록금과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할게요.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만호를 불러 따로 지시했습니다. 미숙 씨 꽃집 건물 임대 계약 갱신 비용이랑 가게 수리비, 건물주한테 내 이름 빼고 처리해줘. 며칠 뒤 미숙에게 건물주가 전화를 걸어 임대료를 3년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금세 누구의 배려인지 짐작하고 꽃집 카운터 뒤 서영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개인 변호사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양자와 친자는 상속 순위가 같습니다. 다만 하진 씨가 인지된 이상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고 이사회나 시장에서 혈연 친자와 양자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하진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미숙과 함께 새벽꽃 시장에서 찍은 사진. 현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꺼버렸습니다. 태준은 세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북동 저택이 아니라 관악구 봉천동의 허름한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서영과 함께 신혼 시절을 보낸 동네였습니다. 현우는 생애 처음 와보는 골목길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좁은 식당에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끌어다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현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5초간의 침묵 뒤에 현우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현우는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그 칼국수 집 한 번 더 가자. 10분 뒤 하진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다음엔 내가 아는 떡볶이 집도 데려갈게요. 현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가 이내 표정을 지우고 맥주캔을 비웠습니다.
태주는 비밀리에 항암 치료 첫 번째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약물 투여 뒤 구역질이 심해지고 체중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수술 후유증으로 소화가 안 된다고 둘러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만호만이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치료실 의자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태준의 등을 정만호가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소라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성운복지재단 이사회에서 하진에게 청년 리더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소라가 하진에게 상패를 건네는 사진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열린 계모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재단 부이사장에게 따로 지시했습니다. 하진이한테 어떤 추가 지원이든 전부 나한테 먼저 보고해. 태준이 기자회견에서 하진의 인지는 경영과 무관하다고 말한 뒤 소라의 이혼 소송 의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변호사가 전화로 조언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혼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소라는 전화를 끊고 서랍 속 소송 서류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하진은 태준의 권유로 처음 성북동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선 하진이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신발을 벗었겠다. 태준이 하진을 2층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 옆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천동 반지하 아파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여자. 하진이 액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사진 속 엄마 지금 나랑 비슷한 나이네요. 하진의 손가락이 액자 유리에 닿았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하진의 옆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말마다 태준은 하진과 함께 서영이 좋아하던 장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남산타워, 종로 3가 골목의 작은 떡볶이 가게.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하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이 아이 서영이 딸이지? 눈매가 똑같아. 태준과 하진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휴지를 한 움큼 뽑아 두 사람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임신했을 때 매일 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아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했다는 노래 불러줘요. 태준이 광화문 연가의 첫 소절을 어눌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진이 스마트폰으로 원곡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래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주말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20년 만에 찾은 딸과 남산타워 방문. 현우가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랑은 한 번도 남산타워에 간 적 없어. 소라가 대답하려는 순간 현우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현우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주말 하진과의 만남에 현우를 함께 불렀습니다. 봉천동 칼국수 집에서 세 사람이 두 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저번에 서점에서 추천해준 책 괜찮더라. 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도 보여줄게요. 태주는 두 아이가 자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항암 치료 세 번째 사이클이 끝난 뒤 태주는 정기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 부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간에서 새로운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바꿔야 하고 남은 시간이 처음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정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만호 씨, 남은 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게 3가지야. 현우랑 하진이가 서로를 진심으로 믿게 만드는 것, 형죄를 법 앞에 세우는 것, 서영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 정만호가 난간에 기대어 서며 물었습니다. 3가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준이 주머니에서 서영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 하면 서영이한테 면목이 없어. 태준에 간 전이 소식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성운그룹 주가가 장중에 8% 급락했습니다. 태식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홍콩에 만들어둔 서류상 회사를 통해 성운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고 동시에 장세규를 시켜 경제지 기자 2명에게 기사를 넘겼습니다. 강태준 회장 말기 암 투병 중 경영 공백 불가피.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소라에게 직접 연락해 성북동 인근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에요? 태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태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진이가 유류분으로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가. 게다가 현우는 양자잖아. 피가 섞인 딸이 법적으로 더 유리한 자리에 서게 돼. 소라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손잡아. 이사회표 5장을 보장할게. 현우 경영권을 철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소라는 한참 동안 태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을 죽게 만든 사람의 입에서 현우를 지켜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태준의 건강 악화가 언론 일면을 장식하면서 하진에 대한 후속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하진의 이름, 대학, 전공,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기사에 실렸습니다. 하진이 대학 정문을 나서는데 기자 4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진 씨,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친자인지 소송은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등 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도 동급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뒤쪽 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일주일 동안 수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점 아르바이트도 쉬었습니다. 미숙의 꽃집 뒷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휴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상태에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의대 편입시험 준비도 반년 이상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미숙이 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진아, 밥 좀 먹자. 하진이 이불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난 게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미숙의 손이 하진의 등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진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병세가 언론 보도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팀에 아들 자격으로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담당 의사와 면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담당 의사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술 후 간으로 번진 게 확인됐고 지금 2번째 항암을 진행 중입니다. 남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조차 병을 숨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현우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탄 뒤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정만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련님, 사모님이 태식 고모님과 호텔에서 만나셨습니다.
현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태식 삼촌을 만났어요? 소라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태식 씨가 이사회표를 보장해 준다고. 나를 위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 삼촌은 아버지의 아내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손잡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라는 말로 전부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판단을 정면에서 부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이사회 임시총회 소집을 밀어붙였습니다. 장세규를 통해 이사 15명 중 7명에게 회장직 해임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5명이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해임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인 8표가 필요했습니다. 태식이 3표를 더 확보하면 현실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이사회 소집 소식을 전해 들은 태준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만호 씨, 이사회에 내가 직접 나간다. 정만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항암 투여 중이십니다. 의료진이 절대 안 된다고. 점정 라인 빼줘. 태준이 팔에 꽂힌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담당이를 불렀습니다. 체중이 8kg 이상 빠진 태준의 몸에 맞게 양복을 급히 수선시켰습니다. 이사회 전날 저녁 인천 9월동 미숙의 꽃집 뒷방에서 하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임시 이사회 내일 개최, 강태준 회장 해임안 상정. 하진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숙이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 하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야. 서영이가 신혼 때 쓴 거. 하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영의 둥글둥글한 글씨로 태준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했습니다. 태준 씨가 오늘도 새벽에 나갔다. 현장이 힘들 텐데 내색을 안 한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같은 날 밤 소라가 침실에서 태식의 제안을 최종 결정하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예고 없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태식 삼촌 손잡으면 안 돼요. 소라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지금 이사회에서 아버지가 밀리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 알잖아. 현우가 어머니 앞에 서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식 삼촌은 아버지의 아내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손잡는 건 아버지한테 배신이에요. 우리 가족 전체가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소라가 입을 열려는 순간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편에 설 거예요. 이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지지하겠습니다. 현우가 한 발짝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양자라서 아버지한테 더 증명해야 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소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방을 나갔습니다. 소라는 침대 위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태준이 정만호의 부축을 받으며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양복이 헐렁하게 걸려 있었고 볼이 깊이 꺼져 있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오재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재윤이 이사 15명 앞에 서류 묶음 3개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태식 고문의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한 주식 공매도 거래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김도연 의사의 공증 진술서와 녹취록입니다. 세 번째는 태식 고문이 윤정호 씨의 빚 5억 원을 대신 갚아준 은행 송금 기록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내 형 강태식이 20년 동안 해온 일들입니다. 태식편에 섰던 사회이사 2명이 서류를 본 뒤 고개를 숙이며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8표, 기권 4표, 회의만이 부결되었습니다. 태식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태식이 회의실을 나가자 오재윤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태식 고문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을 짚으려던 손이 허공을 잡았고 태준이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만호가 달려와 태준을 안아 올리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급히 치료에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담즙이 막혀서 감염이 온 겁니다. 급히 배액을 해야 하고 48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하진과 현우가 같은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하진은 미숙과 함께 왔고 현우는 혼자 왔습니다. 하진, 현우, 미숙, 정만호 4사람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뒤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됐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4사람의 어깨에서 동시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아버지가 너한테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 하진이는 엄마를 닮아서 참 다행이라고. 하진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 자신의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미숙이 2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정만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 사람이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태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준이 눈을 떴을 때 병실 양쪽 소파에서 하진과 현우가 목을 꺾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2 아이의 손을 각각 잡으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깨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이 이렇게 심각한 거 알고 있었어?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현우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한테 숨기신 거야. 2 사람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말하자. 이제 숨기지 말라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자인 자신과 친딸인 하진이 처음으로 한 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성운그룹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재윤 변호사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식 삼촌 고발장에 제가 직접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오재윤이 현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발인으로 나서시면 언론에서 크게 다룰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오재윤은 현우와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서류상 회사를 통한 회사 돈 빼돌리기, 미숙에 대한 20년간의 협박, 3가지 혐의였습니다. 오재윤이 펜을 내려놓으며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서영 사모님 돌아가신 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어요. 현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겁니까?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책임이라도 반드시 묻겠습니다. 현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성운그룹 후계자 친삼촌을 검찰에 고발. 기자들이 현우를 에워쌌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현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저질러온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성운그룹 본사로 출근하여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태식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콩 법인 서류, 장세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윤정호에게 보낸 5억 원의 출처가 담긴 장부가 압수되었습니다. 태식은 첫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도연 의사를 불러 20년 전 사건에 대한 정식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서영의 사망건에 대해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뉴스에 보도되자 인터넷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한 여자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법이 이래도 되는 거냐? 병상에서 TV를 보던 태준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법은 내 편이 아니었어. 옆에 앉아있던 정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재윤이 병실을 찾아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은 태식의 전 수행경호원 김재홍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재홍이 조사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태식 부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송을 막으라고. 서영 씨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일이 끝나고 퇴직금 말고 따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재홍의 진술로 태식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서영의 사망건에는 쓸 수 없었지만 다른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 회사 돈 빼돌리기, 협박 3건 모두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식은 자택에서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장세규 변호사는 태식이 잡혀간 직후 법적 대리를 그만두었습니다. 태식이 잡혀가자 이사회 안의 반대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임시 이사회에서 사회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현우 전략기획실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현우가 28세의 나이로 성운그룹 역사상 가장 젊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양자 배경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태식을 고발하고 경영을 안정시킨 리더십이 피가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한 후계자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우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날의 경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주가가 3% 회복됐고 투자자 설명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태준이 침대에 기대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나보다 낫다.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아버지 방식대로 지키겠습니다. 소라는 태식의 구속과 미래 사실이 현우에게 알려진 뒤로 가족 안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복도에서 서성이던 소라가 모퉁이를 돌다가 하진과 마주쳤습니다. 하진은 지난번 카페에서 만난 재단 관계자가 아버지의 부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의식 있을 때 한번 오세요.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방어적인 말들이 목구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하진아, 내가 너한테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하진이 소라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빠를 사랑한 건 진짜잖아요. 소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진이 소라의 팔을 잡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라가 태준의 침대 옆에 앉아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내가 겁이 많았어. 미안해. 태준이 소라의 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20년간 고마웠어.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알아. 병실 문 밖에서 현우와 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이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라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보관하고 있는 이혼 소송 서류 전부 폐기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소라는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병실에서 오재윤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성운그룹 경영권은 현우에게 전부 넘기되 10년간 팔 수 없게 하고 윤서영 장학재단 설립 기금 200억 원과 이사장직은 하진에게 맡기며 소라에게는 저택 거주권과 재단 명예의 사장직과 생활비를, 미숙에게는 평생생활지원금과 꽃집 건물 매입비를 남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재윤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진 씨에게 유류분 포기 의사를 확인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없습니다. 태준이 하진을 불러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진이 펜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경영권이랑 재산에는 관심 없었어요. 오빠가 회사를 이끄는 게 맞아요. 하진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현우의 양자 지위를 둘러싼 법적 약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하진에게 윤서영 장학재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진아,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네가 이사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학생은 한부모 가정이랑 입양 가정, 위탁 가정 출신 학생들로 뽑고 싶어요. 의대, 간호대, 약대 쪽으로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들으면 좋아했을 거다. 현우는 재단 설립을 성운그룹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법무팀에 서류 작업을 맡기고 4억 3층의 빈 사무실을 재단 사무실로 내주었습니다. 하진과 재단 로고, 시안을 검토하는 영상 통화를 병실의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 두 아이가 나란히 비쳤습니다. 태준이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태준은 정만호에게 부탁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양주공원묘지 서영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하진과 현우가 함께 보낸 화환과 미숙이 가져다 놓은 계절 생화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허리 수술에서 회복한 뒤 다시 매주 묘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휠체어에 앉은 채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어. 수빈이한테도 전해줘. 태준은 한참을 묘비 앞에 머물렀습니다. 돌아가자, 만호 씨. 정만호가 휠체어를 밀어 묘지 출구로 향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금빛잎이 흩날리며 태준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무릎 위에 낙엽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만호 씨, 고마워. 정만호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곁에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손등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을 석양 속으로 작아져 갔습니다. 12월 중순, 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시는 쪽으로 전환하시는 걸 권합니다. 태준이 담당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성북동 저택 2층, 서영이 좋아하던 방에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빈의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는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태준이 저택으로 돌아온 날 하진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소라가 직접 내려와 미숙에게 1층 객실 열쇠를 건넸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미숙이 열쇠를 받으며 소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태주는 의식이 맑은 시간 동안 가족을 한 사람씩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현우였습니다. 현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자 태준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회사 맡아줘서 마음이 편하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야.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현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내 아들이다. 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한 거야. 그건 누구도 못 받고.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깊이 끄덕이고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대었습니다. 방을 나온 현우는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양자라는 자신의 태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줄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한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하진이었습니다. 태준이 베개 밑에서 서영의 편지를 꺼내 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나 마찬가지야. 하진이가 가지고 있어. 하진이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태준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놓쳐서 미안하다. 근데 하진이를 찾은 이 몇 달이 아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하진이 태준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되면 아빠 같은 환자 잘 돌볼게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베개 위로 흘렀습니다. 세 번째는 소라였습니다. 소라가 침대 옆에 앉자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라, 마음을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당신이 이 집을 20년 동안 지켜준 건 알아. 소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면서 질투만 했어. 그게 나를 비뚤어지게 만들었어. 태준이 소라의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매듭이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 방에 들어서자 태준이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22년 동안 하진이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서영이가 미숙 씨를 왜 믿었는지 알겠어요. 미숙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부탁은 저한테 약속이었어요. 하진이는 제 딸이기도 해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진이한테는 엄마가 셋이 된다. 서영이, 미숙 씨, 그리고 소라. 미숙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 앞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정만호였습니다. 정만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태준이 웃었습니다. 만호 씨, 30년간 고생했어. 정만호가 침대 옆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월급 받고 한 겁니다. 태준이 웃음을 터뜨리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가라앉자 태준이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정만호가 봉투를 열자 성운그룹 주식 증서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호에게 평생 고마웠다. 정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방을 나온 정만호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하진을 불렀습니다. 하진아, 아빠를 엄마 묘소 옆에 묻어줘.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에게 이 부탁을 전했습니다. 현우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자. 소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12월 24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2층 방 안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오른손에 하진의 손을, 왼손에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침대 맡 탁자에는 서영의 사진, 수빈의 사진, 서영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잡고 있던 두 아이의 손에 마지막 힘이 실렸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소라가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방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호는 1층 현관에서 홀로 2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장례는 유언대로 양주공원묘지 인근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진과 현우가 나란히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소라, 미숙, 정만호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종로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와 상주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어. 장례 사흘째 서영의 묘소 옆에 태준의 관이 안치되었습니다. 하진이 두 묘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옆에서 편히 쉬세요. 하진이 흰 국화를 올려놓았습니다. 현우가 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라일락 한 다발이 두 묘비 사이에 놓였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에 라일락 향기가 퍼졌습니다. 2025년 1월 성운그룹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우가 정식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취임 첫 번째 안건으로 윤서영 장학재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우가 단상에서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현우가 원고에서 눈을 떼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피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가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사회장 뒷줄에서 하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 앉은 소라가 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잘할 거야.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3월 하진은 윤서영 장학재단을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첫 해 장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의대, 간호대, 약대 진학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 서영의 사진과 태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 아래 액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 앞에 서는 것이다. 강태준. 출범식에서 소라가 축사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진과 소라가 나란히 서서 재단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9월 하진은 화학과 졸업을 마치고 의대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진은 노트 첫 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엄마 같은 사람이 없도록. 윤하진. 밑줄을 긋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0월 서영의 21주기에 5사람이 양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진, 현우, 소라, 미숙, 정만호. 나란히 선 두 묘비 앞에 각자의 꽃을 놓았습니다. 하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의대생 됐어요. 오빠도 회장 잘하고 있어요. 현우가 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라가 미숙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만호가 태준이 좋아하던 양주 미니어처 한 병을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5사람이 묘지를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5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느렸습니다. 인천 구월동 미소플라워 카운터 뒤 벽에는
서영의 액자 옆에 태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매주 일요일 양주묘지에 직접 만든 꽃다발을 가져다 놓으며 한 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영의 편지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부디 우리 아이가 당신 곁에 있기를. 봉천동 반지하 아파트 앞에서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서영의 배가 살짝 불러 있었습니다. 첫째 딸 수빈을 임신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의 시작과 끝이 그 한 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한 남자에게서 아내를, 딸을, 그리고 진실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묘비 앞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이 그 긴 세월이 감춰온 모든 것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태주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고 아들을 지키고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이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양자인 현우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평생의 불안을 내려놓았고 친딸 하진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20년간 혼자 비밀을 짊어진 미숙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고 30년을 곁에서 지킨 정만호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편지 마지막 줄에 적었던 소원,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 아이가 당신 곁에 있기를. 그 소원은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태준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 앞에 서는 용기가 남은 시간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